에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5월 6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김혜련 씨라고 밝힌 분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올린 글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당신의 말에 주변의 어떠한 말도 무시한 채 당신을 지지했습니다. 저에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내 딸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나라에서 크길 바라는 마음에 당신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의 말만 생각했어요. 후에도 잘 해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을 지지하고 내 손으로 뽑은 당신과 저 자신이 밉습니다. 피지도 못한 꽃들에게 미안합니다. 어른으로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게 맡겨져서 정말 미안해요. 죄인처럼 지냅니다.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어떤 사람이 되었어도 터질 사건이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당신의 소극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고. 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거점인 광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전략공천과 여기에 반발한 이용섭 의원, 강훈태 현 시장의 탈당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탈당 직후 강훈태 시장과의 무소속 연대 구축에 나선 이용섭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결국 청소년들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함을 규탄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가세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친구들을 잃은 청소년들을 기어이 거리로 불러낸 건 바로 어른들입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의 최서연 활동가와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세월호 참사 관련 외신 발언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사고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외신들 많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언론 다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는 프랑스의 독립언론 메디아파르가 지난 1일에 서울 거친 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 정부가 구조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구조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를 묻고 있고요. 예. 정부가 실종자 구조 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당국이 모든 선박을 물리치고 단 한 회사만 사고 현장에 접근하도록 허가한 것,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협조 제안을 거절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 이 한 회사라고 하면 알려진 대로 언딘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이 기사는 사고에 투입된 민간 회사 언딘이 해남구조 전문 업체가 아니라 침몰 선박 인양 전문 업체였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언딘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구조 작업에서 이미 그 무능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언딘에게 이런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이 회사에게만 특혜를 준 거라는 설명입니다. 예. 이 규제 완화 만능주의가 결국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메디아파르는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이면서 또 탈세와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원 씨가 수명이 다한 낡은 페리 선박들을 사들여서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개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전규칙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세월호의 선장은 놀랄 만큼의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었고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안전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기사의 제목 서울 거친 파도에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으리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 문장은 프랑스에서 격언 같은 유명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의 마지막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정부가 아무리 거센 파도에 흔들려도 선장, 그녀는 언제나 그냥 서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선장, 그녀 이런 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요. 박 대통령이 이번 비극의 모든 책임에 대해 계속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협력을 얻어 권력을 잡았다는 비난의 대상이 된 이전과 또 지금의 상황이 같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임이 참사의 모든 책임을 1인자 대신 떠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예.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대 활동에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런 뉴스네요. 네. 일본 아베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은 자위대가 사이버 공격같이 지리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안보 분야에 대처할 경우를 고려해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리적 제한이 명기되지 않으면 자위대가 지구 어디에나 파견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일본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런 반발에 대비해서요.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타국의 영토, 영해, 영공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서 제외하고 일본 영역, 그 다음에 공해상으로 활동 범위를 한정할 거라고 합니다. 예.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헌법이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가 집단 자위권 일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올 여름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헌법 해석을 가게 의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예. 전직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죠. 데니스 로드맨이 지난 1월에 북한에 갔다 온 것에 대해 언급한 것 중에 좀 놀랄만한 내용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네, 데니스 로드맨은 자신이 방북했을 때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로드맨은 현지 시간으로 5일 두 주류라는 잡지와의 공개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의 고모부를 처형했다고 했었었는데 그는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예. 로드맨의 발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로드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성택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로드맨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로드맨은 김정은이 정말로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하고 또 아무도 폭격하고 싶어하지 않고 또 미국인을 사랑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농담도 하고 야구와 탁구를 좋아하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강제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질문자의 말에는 그런 일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로드맨의 말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일 것 같은데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몇 신문이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예, 동아조선 한겨레 신문이 오늘 발행했습니다. 동아한겨레는 20면, 조선일보는 24면입니다. 매일경제, 한국경제도 오늘 신문이 나왔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한겨레가 이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에 요새 다니는 배들 안전 점검 제대로 하고 있나 따져봤죠. 예. 한겨레의 결론은 이들 배들이 세월호에게서 교훈을 얻은 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부실한 안전체계였다. 이런 지적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심야에도 수백 명씩 북적 있는 이런 영화관이 있는 대형 쇼핑몰 안전관리 어떤지 따져봤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할 때마다 비상 탈출 경로를 안내하지만 정작 극장이 입주한 건물의 비상시설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서울시내 대형 쇼핑몰이 입점해 있는 멀티플렉스 4곳을 무작위로 골라서 비상시설 관리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예. 서울 봉천동 16층짜리 대형 상가에서 벌어진 일을 조선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자정 30분쯤이었습니다. 쇼핑몰 11층에 있는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비상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정작 1층에서 밖으로 나가는 비상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때마침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관리자였습니다. 이 건물 관리자는 왜 여기로 왔느냐? 자정이 넘으면 이 문은 잠근다 라면서 디지털 자물쇠로 다시 비상문을 잠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스크린 10개, 총 1,840석을 보유한 대형 극장이 입주해 있는 서울 왕십리 역사 복합 쇼핑센터 4층. 여기는 어떤가? 유사시 방화 셔터가 바닥까지 내려와야 할 한가운데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버젓이 자리 잡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명동 입구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모 쇼핑몰 8층에도 788석 규모의 멀티플렉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 건물 비상계단 1층은요, 사실상 창고였습니다.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통과 우산용 비닐 거치대, 각종 입간판과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역 앞 멀티플렉스가 입점한 11층짜리 쇼핑몰은 어떠냐? 8층 비상문을 여니까 바로 앞에 900리터짜리 대형 냉장고가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11층에 극장이 있는 봉천동 쇼핑몰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11층 비상문 가운데 3개 층 비상문을 모두 장판이나 골판지 등으로 괴어놓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상계단과 비상문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모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지키질 않고 있으니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재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2013년 새
소방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조항이 법에 삽입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점검할 때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런 조항이 삽입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속할 때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 극장주한테 또 건물주한테 7일 전에 이제 곧 단속에 나갈 테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둬라. 이런 건데 이러면 누가 이 공문을 받아들고 이 단속 피해야지. 그때만 슬쩍 눈속임을 안 하겠습니까? 이 건물주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그런 셈이 됐는데요. 소방에 관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규범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귀찮은 법률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다는 거죠. 예. 자, 이건 뭐 2013년에 이 소방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조항 7일 전에 극장주, 건물주에게 알려야 한다. 뭐 이런 법조항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사고가 나면은 이 조항이 원수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빨랐다면 이명박 정부 말기일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박근혜 정부 때 이 법이 시행됐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자, 서울 지하철 사고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의 원인은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해주는 신호기가 잘못 작동됐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예. 신호기는 그런데 지난달 29일부터 오류가 생겼는데요. 전동차 추돌 사고 이후에야 이게 고장났구나. 이게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구 서울 지하철공사 현 서울 메트로는 이를 모른 채 나흘간이나 승객을 실어내는 셈이 됐습니다. 열차 자동 정지 장치가 고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열차 자동 정지 장치는요, 신호기가 진행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에 진행으로 표시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가던 차가 있는데 점점 좁혀져 오는데 차가 멈추지 않은 이유는 신호기가 진행으로 돼 있으니 이게 차가 그냥 가다가 결국 기관사가 보고 급제동을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동거리가 부족해서 결국 시속 15km의 속도로 앞열차와 부딪혔습니다. 만약에 제동을 1초라도 늦게 했다. 이건 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예. 신호체계 이상은 서울 메트로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열차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호 연동장치의 데이터를 변경하면서 나타난 오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 서울 메트로는 이번 사고 직후에 데이터 값을 변경하기 이전 값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기관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가는 신분당선은요, 운전 기관사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도시철도 4호선, 부산 김해 경전철도 그러하고요, 대구 지하철 3호선, 의정부 경전철도 무인 운전하고 있는 전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2호선에 이 열차 자동정지 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기관사마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무인 전철은 안 된다라고 그동안 지하철 철도노조가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언론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몸부림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함부로 무인전철 만들어 놓으면은, 조장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것도 역시 무리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그런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20년으로 돼 있던 철도 차량의 내구 연한 제한을 철폐한 것. 이것이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추돌 사고는 낡은 신호 제동 장치에 대한 안전 점검을 게을리한 탓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하철 사고는 5호선에서 8호선보다 앞서 개통한 1호선에서 4호선 이 구간이 더 잦습니다. 차량과 설비가 상대적으로 낡은 구간일수록 사고 건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은 현재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철도 차량 6,024대 가운데 14.6%가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예. 노후 차량이 7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2012년에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20년이 지나면은 이제 하차시켜야 할 철도를 사실상 무제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울러서 각 구간의 철도 운영사들도 자체 정비 인력을 줄이며 외주화하고요. 차량 점검 주기 또한 더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짧은 기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차량을 점검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긴 기간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하철의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효율화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시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독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이 경영 효율화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예. 이번 사고에 대처하는 그 승무원에 대한 그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객차 안에 이제 있으라고 했는데. 예. 예. 이 세월호 참사 때 그 승무원들이 한 행위 이걸 못 믿어서일까요? 예, 많은 그렇습니다. 승객들이 좀 나왔죠. 지난 2일 당시 상황심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때 승객 대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에 따르지 않고 객차에서 탈출했지요. 전기가 끊겨서 깜깜해진 어둠 속에서 일부 승객이 대기하자 이런 의견을 냈지만 한 남성이 세월호 때도 시키는 대로 했다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급속하게 그 객차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위험천만하게도 반대편 선로를 통해 다음 역사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사고 초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나마 여러 경우를 예상해 덜 위험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승무원이다.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지하철 선로에서 사람들이 떼지어 걷는 것은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는 승무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오늘 실었습니다. 예. 한 가지 사고에서 나타난 불신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일이 좀 벌어졌는데 예. 예. 다행히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서 예.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무리한 일반화 뭐 조선일보 칼럼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칼럼 하나 골라왔습니다. 조선일보 23면에 실린 칼럼 신효섭의 태평로. 지금은 세종대로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조선일보가 있는 곳입니다. 태평로. 신효섭의 태평로. 논설위원이 쓴 건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까지 정치 투쟁에 이용할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읽어드리죠. 걸리는 것은 집회 주최자로 나선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다. 시민촛불 원탁회의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지금 주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원탁회의 주도 단체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의 구조보다는 파괴에 더 가까운 언동을 많이 해온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내란음모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를 앞장서서 두둔해온 것이다. 법원은 이석기가 조직원 130여 명을 규합해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라고 인정했다. 이석기 조직은 평택 유류 저장소, 서울 해화동 KT지사 등을 노렸다. 만약 그 음모가 실행됐다면 세월호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석기에 대해서 촛불 앞줄에 나선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범민련과 민자통은 숱한 종북 활동으로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상태니 더 말할 것도 없다. 민권연대는 이석기 공안탄압 규탄대회까지 열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석기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여성연대 홈페이지에는 이석기 사건은 조작 날조됐다.
법원이 권력 하수인이 돼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성명이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된 단체들, 이 단체들이 이번 원탁회의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안위를 뒤흔든 세력에 바람잡이를 해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구조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다. 원탁회의 측은 촛불 집회를 제안하면서 이것은 선동도 유언비어 유포도 아닌 민심 그 자체라고 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진정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걱정한다면 촛불을 들기 전에 최소한 이석기 팬클럽으로 활동해온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어야 했다. 이렇게 신효섭 논설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자, 원탁회의란 것은요, 말 그대로 누가 누구에게 종속됨 없이 함께 연대하는 평등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인 단체 역시 누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권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조직이 자기들 신문사 사주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통제되는 것처럼 움직이는 조직인 줄 이 신효섭 논설위원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원탁회의 모인 모든 단체가 이석기를 지지하고 또한 이석기가 부인하고 있는 KT 지사 타격 이런 거에 동조했단 말인가요? 순지멋대로 논리적 비약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이런 칼럼으로 NIE라고 해서 신문 교육, 신문을 통해서 논리를 배우는 교육, 이런 교육을 시행하라고 학생들에게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민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논리라면은 지금쯤 이 원탁회의에 들어가서 박근혜 정권 타격을 위해 써야 할 김재현 의원의 그 현재 소재를 파악해야 마땅한데 말이죠. 김재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진도에 내려와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신분을 위장하고는 배식 같은 이런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파악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지에 선동하러 갔다고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종북이 암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면 다행인가요? 예. 이 박근혜 정부나 보수 언론이 주로 언급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예. 재판 중인 사안이고 예.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뭐 항소를 했잖아요. 예. 또.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왜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겨우 1심이 끝났을 뿐인데. 확정 판결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 이 지금 원탁회의는 이런 현안 말고도 시국 현안 말고도 이석기 의원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 또 환경 사회 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놓았던 그리고 그런 캠페인을 앞장서 왔던 단체들입니다. 예. 그 단체들이 모두 다 이석기 팬클럽인 양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신효섭 논설위원회 그런 태도를 보면서 조선일보에는 김창균 부국장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세월호 참사 정치 투쟁에 이용하는 세력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던 정미홍 씨, KBS 아나운서를 지냈던 인물이죠.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사과했습니다. 어린이날 전날이죠. 지난 일요일에 많은 청소년들이 서울역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하면서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하라라고 외쳤는데 내 지인은 자기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6만 원 일당을 받아왔다고 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글은 순식간에 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정미홍 대표는 몇 시간 동안 이 글에 대해서 어떤 추가 설명도 하지 않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경찰은 수사한다고 합니다.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대로 할지가 의문이고요. 예. 예, 정미용 대표가 말한 이 지인 누군지 밝히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카더라 아닙니까? 아님 말고. 이거야말로 진정한 세월호 참사까지 정치 투쟁에 이용하는 이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예. 신효섭 논설위원 글에는 뭐 정미용 씨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김황식 총리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해훈 경쟁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당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황식 전 총리는 다음 날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교체시킬 후보자는 바로 저 김황식이라면서 저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고 또 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이 주장이 맞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한 것이죠. 뭐 아시는 대로 2004년 총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이런 발언을 아마 SBS 거기 나가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전 기억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5월에 2004년 5월이었죠. 위반의 정도가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라고 기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임을 적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황식 당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6.4 지방선거에 앞서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 역시 박심이 작용하는 불공정 경선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 주장이 아니라 동아일보마저 사설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예, 동아일보마저도. 네. 예. 동아일보가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는 뭐 가늠이 되고요. 예. 야권이 이 문제를 좀 이슈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하고요. 예. 정의당이 이걸 좀 집요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이 충체대한 사안에 대해서 뭐 논평이 없죠? 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연휴라서 쉬고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거 논평하느라고 바쁩니다. 예. 전략공천 문제 때문에요. 전략공천 문제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뭐 불이 번져가지고 뭐 남의 당 사정 논평할 여지가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정의당이 지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박 대통령의 뜻으로 출마했다던 김황식 총리가 연이어서 자신의 출마가 대통령 권유라고 또다시 강변했다. 대통령 탄핵감이 될 만한 발언이며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재차 주장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말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왜 오늘도 대통령은 아무 해명이 없는가? 합리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진짜 그런 발언을 했고 박심으로 지방선거를 움직여 왔거나 박근혜의 사람이라는 보증수표 없이는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새누리당은 썩을 대로 썩은 사당화돼 있다는 것이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고요. 이 문제는 새누리당 3자 후보 간의 문제를 넘어섰다. 국민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했고 이번 지방선거가 중립적이고 공정선거하게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문제다. 대통령은 국민들과 김황식 총리와 3자 대면을 해야 한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내야 할 문제다. 대통령 직이 걸린 문제다. 라면서 김황식 전 총리 주장이 사실일 경우 탄핵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판사의 최고 지위, 바로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법을 알 만큼 아는 양반이 이게 대통령이 자기를 밀고 있다. 이걸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특히 법을 아는 김황식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은 현재 상당히 수세에 몰렸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아울러 이 정권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또 드러내고 있는 단면이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또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거점, 광주의 민심이 지방선거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전략공천, 이에 따른 이용섭 의원, 또 강원태 현 시장의 탈당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용섭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체로 안녕한 편인데 이 의원님께는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안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예. 우선은 안철수 공동대표나 그 지도부의 다른 인사들과 이번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당 지도부 쪽에서 개인적으로나마 입장 표명이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가 김한길 안철수 대표를 한 두세 차례 만나서 강주에서의 경선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예. 이때 김한길 대표는 강주시장 후보는 경선에 의해서 뽑겠다고 얘기를 했고, 두 사람 누구도 이제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말만 믿고 이제 강원태 시장과 저는 몇 개월 동안 경선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로부터 이 전략 공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연락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신문이 4일 연휴 동안, 쉬는 4일 연휴 동안 이런 점을 이용해서 5월 2일 날 금요일 심야에 낙하산 후보를 발표한 거죠. 예. 가장 최근에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 만났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5월 2일 날 금요일 전날인가요? 제가 전전날이죠. 전전날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안철수 대표를 만났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하고 양 대표도 있는 데서 제가 강주에서 전략공천은 전혀 부당하다 하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눈물로 호소를 했고, 참석했던 많은 의원들도 박수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예. 당시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략공천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를 위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 당일 저녁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많은 최고위원들이 전략공천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도 아닌 민주평화 인권의 상징인 강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음에 논의하고, 물론 두 대표가 이름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논의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11시 가까이 돼서 심야에 발표를 해버린 거죠. 완전히 폭거였습니다. 예. 11시가 넘어서 발표했다는 것. 예. 대선. 시간은 10시 한 45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선 직전에 그 국정원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하고 좀 시간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 보도된 광주의 민심, 윤장현 전략 공천에 그다지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무리한 결정을 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지율이나 인지도에서 한참 앞선 강원태 시장이나 이용섭 의원을 당 지도부가 배제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평소에 좀 그 두 공동대표와 관계가 소원하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한길 대표는 지난해 그 민주당 5사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저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아마 김 대표는 아마도 경쟁 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번 전략공천에 일부 표출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안철수 대표와는 특별히 정책이나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있었던 적이 있을 리가 없는 게 별로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왜 했을까?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 자기 사람을 심어야 가능하였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로부터 이후에 어떤 직접 해명이나 설명은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분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당내 다른 의원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보시진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정부 여당에 대해 놓고 불통 정부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책위 의장 대변인을 했고, 지난해에는 당 대표까지 나갔었고, 나름대로 제 열정을 쏟았던 곳인데, 전략 공천하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당내 소통도 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분과 관련 옆에 있는 분들이랄지 책임 있는 당직자랄지 이런 분들로부터는 아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도 아마 전략 공천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공천 문제는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노웅래 사무총장이고, 그 위원들 중에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꾸 독촉을 했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강주 문제를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이 문제는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결정해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이것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최고위원회 한번 올렸다가 그날 저녁에 발표를 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야합이다, 담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윤장현 후보 전략 공천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저도 뭐 깊게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강주 지역사회에서 시민 사회운동을 하셨고요. 그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나 시장 자리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리는 그냥 정치적으로 흥정하거나 거래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또 배워서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취임하자마자 자기의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경륜을 살려서 예산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야말로 150만 강주 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쪽에는 전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보니까 안과 의사 출신인 것 같고요. 예. 앞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철수 공동대표 쪽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안철수 의원과는 어느 시점부터 인연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옆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도 이분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강훈태 현 시장과 함께 이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단 말이죠? 탈당이 이미 됐습니다. 예. 당에서 공식적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예, 처리가 됐습니다. 예. 혹시 탈당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처리를 해주더구만요. 예. 혹시 탈당을 만류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이제 저와 친하게 지내는 의원들도 있고 또 정의로운 국회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중에는 만류한 분들이 많았죠. 예. 그렇지만 김한길, 안철수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이 의원님 요구했던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 경선에서 김한길 대표와 경쟁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친노 속가내기 아니냐, 거기에 정치적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속 좁고 편협한 개파 정치, 재발,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결정을 두고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이른바 지분공천 이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 윤장현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 쪽 인사고요. 만약 이 의원님 주장대로 이번 공천이 지분공천이었다면 김한길 대표가 이 광주시장 자리를 안철수 의원 쪽 인사에게 내주고 반대급부 받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김한길 대표는 어려운 상황을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철수가 버텨주어야 본인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는 지분을 챙기고 김한길은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거래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고요. 예. 다만 제가 전략공천을 지분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은 전략공천 그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전략공천은 소수자나 이런 뭐 여성, 장애인 이런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든지 당내 경선에서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별로 지지율이 높지 않지만 본선에 가면 이제 상대방 후보,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강주에는 이게 전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만 빌렸지, 낙하산 공천이고, 지붕고 공천이고, 자기 사람 챙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광주광역시의 지역구를 둔 그 의원들이요. 예. 예. 그 안철수 공동대표나 김한길 공동대표 입장을 좀 지지하는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3월 1일 날 통합을 하면서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강주는 이제 전략 공천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4월 13일 날 5사람의 국회의원이 안철수 사람인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도록 사실상 구도가 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사람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강주 시민들께서 저 이용섭을 가분하게 사랑한 것이 매우 부담이 되고 제가 강주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본인들의 역할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두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이 결정이 나온 후에 이용섭 의원께서 이건 테러다, 포갑이다, 정치 보복이다, 또 구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뭐 결국 탈당까지 하셨으니까 김한길 공동대표나 안철수 공동대표와는 뭐 이제 사실상 사이를 끊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복당 문제를 뭐 지금 여쭤보는 게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공동대표가 있는 체제가 이어진다면 복당 안 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하죠. 두 사람은 강주에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강주 정신을 못 오가고 강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 두 사람과는 어떠한 가치와 철학도 공유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탈당을 번복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그 당내 공식기구로 공천심사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에 결정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당대표에게 최고위원들이 위임했다고 해서 이 공천을 하는 거 당내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이제 당내 규정상 뭐 얼마나 저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논의의 실익이 별로 없지요. 이미 예. 정치적으로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을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탈당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규정을 위반했느냐 안 위반했느냐를 떠나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게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만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하니 기초선거 공천 문제도 결국은 당심이나 국민 여론을 따라서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예.
만약에 두 공동대표가 지금 전략공천 결정을 철회한다면 이 의원께서 탈당 번복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안 하겠지만 탈당을 번복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예, 철회를 하더라도 번복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윤장현 후보가 어제 광주의 박원순이 되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 또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윤장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은 좀 알죠.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제가 국세청장을 할 때 박원순 시장과 제가 세정혁신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국세청을 개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 윤장현 후보는 시민사회운동을 했다. 이런 점에서 언뜻 들으면 A형적으로는 닮아 보이지만 실질은 이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장현 후보는 안철수라는 이름 뒤에서만 의미가 있고 지지율도 올라가거든요. 독자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윤장현 후보가 스스로 강주에 박원순이 되려고 노력했단다면 박원순 시장처럼 당당하게 경선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그냥 이렇게 낙하산 공천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당의 박영선 의원이랑 같이 경선을 통해서 시장 후보가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죠. 예. 그 당초에 윤장현 후보는 경선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이제 전략 공천을 바랬었는데 5사람의 국회의원이 특정인을 자기를 지지하고 나서 강주의 민심이 매우 사나웠습니다. 예. 이제 4월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4월 16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그 이제 강주에서 거세게 일어나는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선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이제 윤장현 후보는 전략 공천을 바랬기 때문에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 11시에 부랴부랴 윤장현 후보가 나의 경선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제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강주 문제를 경선으로 정리했으면 끝나버렸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날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전까지만 해도 언론 발표가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제됐다고 났는데 오후에 들어가면서 이제 300명 이상의 희생자, 실종자가 있다는 게 나오면서 사실상 이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가 애도 분위기로 가니까 다시 이걸 또 이제 전략 공천으로 선회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윤장현 후보는 진심으로 가슴속에서 경선을 원했다기보다는 중앙당에서 그런 것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되니까 마지못해서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예. 왜 그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선관위에 등록해야 될 날짜는 목전에 다가오는데도 중앙당이 전혀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훈태 시장, 저 윤장현 후보 이 3사람이 모여서 그럼 우리 모두 다 경선을 요구하니까 빨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자 이렇게 해동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요구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일관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과 속마음이 달랐던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시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요. 예. 강훈태 시장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와 이제 승부를 펼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지난달 중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훈태 현 시장하고 이용섭 의원께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두 분이 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이 과연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될까라는 의문도 생기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하고 강훈태 시장 간에 그동안 그 경쟁을 했던 것은 누가 제대로 더 강주 행정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김한길 2사람의 심야 이제 정치 테러는
그야말로 강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강주 시민들의 선택권을 가져가 버린, 그래서 이 싸움은 이제 민주 대 비민주, 강주 지키는 세력 대 강주 죽이기 세력, 그리고 낙하산 후보 대 시민 후보 간의 이제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주를 죽이려는 세력으로부터 강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일화를 포함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강훈태 시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조만간 강훈태 시장과는 만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무 때나 필요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민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연휴 동안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청취하는데, 경청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후보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든 어떤 방식이든 동의하시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당연하지요. 그 방법도 이제 어느 두 사람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시민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 세력들을 이기기 위한 적합한 후보를 뽑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연결해서 그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용섭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이 만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미 공언한 대로 국민TV 개국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사무국 김재현 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지가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 2014년 4월 1일 TV 개국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내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실 거죠? 편리하고 간단한 CMS 신청을 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7737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김선우 시인의 글,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 일부분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식에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 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가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너희가 못 먹는 밥을 여기.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잿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침몰, 이기적인 선장과 그리고 선박직 선원들,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 수많은 못난 어른들이 결국 합작해 빚어낸 참사입니다. 기성세대가 결국 청소년들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최근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또 진행됐던 세월호 참사 관련 촛불 집회에 청소년들이 대거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의 최서연 활동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최서연 활동가께서도 거기 회원이신 거죠? 네, 여기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단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희망은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청소년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나 그냥 평범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전에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국정원 등 국가기관 그 대선계의 문제 때도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 제안했을 때 그렇게 했었고 나중에는 청소년 시국회의라는 다른 단위에서 다시 같이 활동하고 그랬거든요. 예. 뭐 대학생들이 주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활동가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요? 청소년들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단체명이 좀 길어서 제가 그냥 희망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제 서울 청계광장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촛불 집회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동안 몇 차례나 진행이 됐습니까? 촛불 집회를 했던 건 지난 토요일이 처음이고요. 예. 그 전주에 4월 26일부터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뭐 특별히 어떤 분이 의견을 내셨나요? 아니면 계기가 있었습니까? 청소년 어쨌든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청소년들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자기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 언니 오빠들의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고 그 전 국민이 진짜 초상집이지만 자기 일처럼 엄청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터뜨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청소년 촛불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예, 지난 토요일이 처음 촛불 집회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몇 분이나 모이셨죠? 촛불 집회 참여했던 청소년들이요? 예. 저희가 세봤을 때는 청소년만 400명 정도 됐던 것 같고, 성인까지 포함하면 7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모임들, 참여 독려하고 또 의견 나누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의견을 나누고 계십니까? 앞으로 다음 주는 청소년 추모의 날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 그 준비는 저번 촛불에서 얘기했듯이 그 청소년들 준비위원을 모집을 해서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희망 집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직접 이 판의 주인이 돼서 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준비위원 모집해서 하려고 해요. 예.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제약 없이 아무나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나누고 하는 소통의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페이스북 사이트도 있거든요. 예. 홈페이지나 사이트 좀 소개해 주실까요? 홈페이지는 www.hopesewol.net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호프 세월이거든요. 네. 예. 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인가요? 네, 그냥 인터넷 창 윗줄에 주소 검색하는 데다가 입력하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예. 그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옆에 동료들 또 그 나이 어린 이제 중고생 학생들과 많은 얘기 나눠봤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얘기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지난 촛불에서 자유 발언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들 이 사건에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구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던가, 고위공직자들이 진도에 찾아가서 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슬픔이나 사과나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들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분노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 처음 사고 발생했을 때부터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최소영 활동가께서는 특별히, 어느 대목에서 좀, 정부의 책임이라든가, 말씀하신 고위공직자들의 문제,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사고가 나고 나서 골든타임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3시간 47분이 구조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잠수부 투입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았고, 여러 영상들 보면 안에서 막 창문을 두들기면서 구해달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찍혀있는 영상이 있고, 헬기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금방 구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는 왜 잠수부 500명 투입했다, 헬기 몇 대 투입했다, 함정 몇 개를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잠수 투입됐던 사람은 첫날에 16명이고 이튿날 38명이라고 알고 있어서 예. 이런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인력을 그만큼 보냈으면 구조하는데 총력을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 그 사고 발생 한참이 지나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없어서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좀 분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국무회의에서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토요일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발언 중에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왔고, 진짜 그 유가족분들 앞에서, 그리고 수장되었다가 어쨌든 시신으로 올라온 친구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정말 슬퍼했다면 이렇게 구조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발언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청소년들의 촛불 집회, 이걸 두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좀 비판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미용 씨가, 네. 트위터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일당 6만원씩을 받고 집회에 동원됐다. 물론, 사과하고, 확인해보니 뭐 잘못된 얘기였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됐는데, 이런 상황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리긴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셔도 아마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 사실 자체가 너무 아니었고, 저희는 행진을 한 적이 없거든요. 국화꽃을 들고. 예. 그래서 아마 다른 행진 속에 끼어 있었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6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방 다시 정정하셔서 어떻게 넘어간 것 같지만 마음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과하면 땡이라는 식의 이런 사과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희망 쪽에서 정명 씨의 이 트윗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요청한 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기사는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예. 경찰 수사해야 된다고. 그럴 계획도 아직은 없고요.
네. 예. 특별히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고 왜 그렇게 구조가 안 됐는지 정말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라면 이건 정말 책임지고 다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만 책상머리에서 하는 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정말 이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다가오는 주말에 또 한 차례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개최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다음 주는 청소년 추모의 날을 만들려고 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위원 모집하고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준비위원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예. 네, 앞으로의 활동도 그 준비위 차원에서 같이 만들어 나갈 것 같아서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예. 이 희망이라는 단체 전국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광주 지부하고 서울 지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 보면서 네. 그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뭐 정부를 향해서든 또 정치권을 향해서든 아니면 뭐 결국 어른들이 빚은 참사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기성세대를 향해서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잊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 정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정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다 터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희생으로 나타난 사건인데 꼭 책임자를 잡아내고 이 사회에서 이 문제점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촛불 집회 등을 열고 있는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의 최서연 활동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아침 8시 출근, 밤 11시 퇴근. 네, 국민TV 김희주입니다. 국민TV 김희주 PD의 사는 모습입니다. 언제 봄이 왔나 싶을 정도예요. 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김 PD를 포함한 국민TV 제작위원, 오늘도 권력과 자본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건과 현장을 누비며 진짜 뉴스, 오염되지 않은 뉴스, 사태의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 이제 출발선에 섰죠. 열심히 달려볼게요. 진실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공정언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화이팅!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상단에 있는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어느 중견기업의 공장 한 곳이 요즘 비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 구내식당 아주머니와 작업반장 등 노동자 3분이 이번 세월호 참사로 단원 고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아이의 시신을 수습한 식당 아주머니는 장례식에 조문을 간 동료 노동자들에게 우리 아이 친구들은 아직 많이 어려서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술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마음 놓고 많이들 마시고 가주세요 라고 부탁했답니다. 둘러앉은 동료들 대부분이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당분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되니 오래오래 쉬면서 추스르고 나오시라고 아주머니에게 당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 공장 노동자 한 분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식당 아주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호강 한 번 못 시켜줬는데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서 죄스럽다며 동료들을 붙잡고 하소연했답니다. 가난해서 사회적 약자라서 더욱 서럽고 비통한 분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의 자비가 이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사연 한 토막을 변현주 PD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그분들과 함께 하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정권을 심판할지 정치를 심판할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5월 6일 석가탄신일에 보내드린 뉴스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